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전 시간에는 특허 출원 권자는 뭔지, 누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지난 시간에는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서류를 어떻게 내면 되는 건지, 출원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선출원을 하게 되는, 먼저 출원을 하게 돼서 얻게 되는 선출원자라는 지위는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 건지, 그리고 출원의 궁극적인 효과는 뭔지까지 일단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출원상의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출원상의 제도. 출원상에 어떤 제도가 있어서 과연 출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보정제도라고 써있죠. 유인물 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정제도 보정이란 특허 출원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 이를 치유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말은 특허 출원이 우리가 선출원 제도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출원 제도를 차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문제가 생겨? 누구나 먼저 출원을 해서 선출원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서둘러서 출원을 서두르다 보니까 출원하는 서류나 절차, 무슨 내용 등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 좀 미비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특허법 하에서는 선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출원자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좀 지위를 좀 안정적으로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조금은 틀려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아주 관대한 규정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보정제도는 왜 있냐? 선출원자의 지위를 강력하게 인정을 해서 그 사람만 특허권을 받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좀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정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해버리면 절차 지연의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한 얘기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서류에 아무것도 안 적어서 내겠죠. 그 다음에 세워라 내워라, 나는 어차피 선출원자의 지위를 득했기 때문에 천천히 고쳐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미국과 일본 등은 보정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냥 다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겠어요? 어떠한 경우에 고칠 수 있느냐를 알아야겠죠. 자, 종류. 절차 보정과 실체 보정으로 나뉜다. 가 절차 보정, 나 실체 보정. 자, 먼저 절차 보정. 행위 능력의 흠결, 대리인의 부존재, 절차 위반, 수수료 미납입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결로 봐서 특허청장이 직접 보정을 명령한다. 제46조를 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반드시 명해야 돼요.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 보정 명령을 받은 사람은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겠지. 그 기간에 그 보정 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해서 3조 1항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 이게 행위능력 흠결과 대리인 부존재예요. 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세 번째로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게 무슨 내용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특허청장이 명해서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네요. 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다시 써주세요. 절차를 위반하셨네요. 이런 절차를 다시 지켜주세요. 라고 특허청장의 이름으로 특허청에서 우리한테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고치면 돼요. 아셨죠? 크게 내용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라고 우리는 교양의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실체 보정이에요. 실체 보정. 우리 수업의 목적 자체가, 목표가 지식재산권,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벤처 창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지식을 얻는 거잖아. 그러면 내 특허권이라는 지식재산이 우리 벤처 창업을 할 때 창업의 아주 주된 내용이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밥그릇이 될 텐데 그 권리의 내용이 굉장히 확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확실해야 된다.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실체 보정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실체 보정이라고 해서 부제로 제한적인 요지의 변경이라고 써 있어. 제한적인 요지의 변경. 요지는 뭐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걸 알겠는데 제한적인 변경이래요. 범위가 한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내 특허 발명의 중요한 내용을 좀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47조를 보면 특허 출원의 보정이라고 해서 출원인은 66조에 따른 특허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보정을 할 수가 있다. 아, 그러면 다시 절차로 돌아와서 특허 출원을 했어. 그리고 언젠가 심사 청구를 한 거고 청구된 이후에 계속 청구를 하겠죠. 청구가 끝나면 뭐가 돼요? 특허권이 부여가 되겠지. 물론 거절될 수도 있겠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겠죠. 특허권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특허를 출원한 특허 출원자는 언제든지 뭐를? 특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제일 중요한 거지. 명세서 안에 특허 청구의 범위가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언제든지. 그래서 심사자로 하여금 계속 다시 볼 수 있게. 왜? 특허 등록의 요건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명세서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특히 청구항. 이게 뭐라 그랬죠? 특허 청구 범위라 그랬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즉 특허권이 됐을 때 권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아니면 이 특허는 거절돼.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돈도 쓰고 머리도 쓰고 발명까지 해가지고 심사료 청구해가지고 심사 청구해서 수수료까지 다 내서 일을 진행했는데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부실해가지고 권리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겠죠. 마상을 입게 되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정을 통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명세서의 내용 등을 보완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3항 제1항 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 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아, 기본적으로 명세서나 도면은 기본적인 보정은 심사기간 안에 출원한 이후에 언제든지 가능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명세서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청구항,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내용은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대. 너무 중요하니까 3가지로 제한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실체 보정을 제한적인 요지의 변경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 첫 번째,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과하여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자, 명세서라는 양식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발명의 명칭, 무슨 뭐 도면의 상세한 설명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죠. 발명의 뭐 상세한 설명, 그리고 특허 청구의 범위가 있는데 이걸 청구항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청구항에 있는 내용들을 변경할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아까 특정 뭐 원래는 1발명 1특허주의인데 특정 발명 하나의 발명으로서 이 밑에 있는 청구항들을 다 몰아가지고 하나의 발명처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청구항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 각각의 청구항이 내 특허권의 개별 권리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다 실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하나하나의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감축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5개였던 거를 3개로 한정한다거나 뭐 밑에 있는 2개를 삭제한다거나 이렇게 축소만 하는 거예요. 축소. 늘리진 못해. 늘리는 보정은 할 수가 없다. 아셨죠? 제한적인 요지의 변경이다. 늘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또 다른 게 있으면 그거는 개별 특허 출원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이런 경우는 언제 발생할까? 한정 또는 삭제하는 거. 결국 이렇게 청구항들이 많은 특정 발명의 경우에도 이 5개의 만약에 청구항을 썼다. 개별 청구항을 썼으면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명확하지 못했다면 이 특허 전체가 날아가. 특허권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이 4개만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해야겠지. 근데 그때는 좀 문제가 있어. 신규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허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위험성도 있어. 물론 우리는 그것을
보완해주는 절차는 있긴 있지만, 제도는 있긴 있지만, 여하튼 간에 굉장히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 낭비죠. 그래서 이 특허권자가 급해서 특허 출원을 먼저 했는데, 출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세하게 다시 자기가 쓴 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이 네 번째 것 때문에 특허 등록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발명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번째 청구항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감축시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보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되게 중요하겠지. 특허 청구의 범위에 나와 있는 청구항들이 결국 내 특허권의 내용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특허권의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이대로 그냥 둬도 특허는 받을 수 있을 만한 건데, 만약에 이대로 잘못된 것이 특허권이 됐을 때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닌데 잘못된 것도 뭐 말은 돼. 근데 이 특허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특허권을 받은 이후에 나는 이 특허권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특허권을 실시하겠지. 근데 사실은 이 중요한 내용은 이 특허권의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권리에 문제가 생기겠지? 이 특허권의 내용이 아닌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배타적인 어떤 권리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지게 되겠죠, 당연히.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했을 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고친다. 분명하게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을 하는 보정은 가능하다. 이것도 결코 권리를 확대시키는 건 아니죠. 보정은, 실체 보정은 내용을 감축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걸 우리가 뭐 한자로 석명이라고 하지, 석명. 분명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으면 결국은 특허 청구의 범위, 청구항의 내용을 특정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것도 당연히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특허권을 부여받게 되더라도 나중에 권리의 범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분쟁이 되겠죠? 이런 걸 미연에 반지하기 위해서 분명하지 아니하게, 애매하게, 두루뭉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보정제도라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알고 넘어갈게요. 자, 11페이지를 보시면 출원 분할 제도라는 게 있어요. 출원 분할 제도. 한번 보죠. 자, 2개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 출원의 일부를, 2개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 출원의 일부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특허로 다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각 발명에 대하여 각각 원출원 시에 소급하여 출원한 것으로 보아 특허를 인정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명세서로 돌아와서 계속 명세서를 그리고 있는데 특허 청구의 범위가 있고 이 중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1번 청구항, 2번 청구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각각의 청구항은 이 하나의 명세서, 하나의 출원으로 이루어진 이 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부여받는 경우에 결국은 이 특허권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 1번 따로, 2번 따로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실시는 이 특허권을 쓴다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죠. 특허법 제2조 정의 규정에 의해서. 자, 실시라는 것은 해당 특허권의 내용, 즉 이 각 청구항의 내용을 활용해서 생산, 양도, 대여, 뭐 등등의 행위를 해가지고 결국은 돈을 벌어야 돼. 영리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이지. 이 영리행위를 할 때 1번, 2번을 나누어서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특허권자 입장에서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1번 청구항에 대해서는 A라는 사람한테 실시권을 줄 거야. A만 쓸 수 있게 돈을 받으면서 2번 청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나 혼자 다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관리가 좀 불편해. 근데 분명히 뭐 1년 전에 이 명세서를 그려가지고 1, 2번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해놨는데 한 1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를 1번 청구항 따로 2번 청구항 따로 각각 출원을 해서 2개의 특허를 갖기를 나는 원해. 내가 그게 편할 것 같아. 혹은 특허 출원을 했는데 1번 청구항, 2번 청구항이 있는데 아, 2번은 약간 자신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2번 때문에 특허권을 못 받을지도 모르겠어. 딱히 고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혹시 못 받을 우려도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나 진보성이나 신규성 차원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애매해. 깨름직해. 그럴 경우에
저 일단 이거 분할 출원할래요. 지금 출원 분할 제도라 그랬죠? 이걸 우리는 분할 출원이라고 해. 분할 출원할래요 라고 해가지고 분할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원래 출원을 했던 1년 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1번도 출원됐고 2번도 출원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출원주의 때문에 2번이 만약에 그러니까 2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에 2번에 대해서만 따로 출원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선출원자의 지위를 뺏길 수가 있겠지. 그 전에 2번에 대해서만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 그래서 이 사람의 선출원자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분할 출원 제도이다. 분할 출원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선출원자로서의 지위를 원래 두 개가 같이 있었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선출원자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게 출원 분할 제도의 목적이다. 자, 따라서 출원 분할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원래 출원할 때 2개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을 것, 즉 청구 항이 2개 이상일 것. 두 번째, 최초의 출원 서류에 포함된 발명일 것. 최초의 출원 서류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발명이에요. 만약에 저 분할 출원할래요 라고 했는데 얘가 약간 꼼수를 부려가지고 새로운 발명의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다. 그러면 분할 출원은 거절된다. 아시겠죠? 자, 변경 출원제도 3번. 출원 변경이란 동일한 발명에 대한 실용 신안 출원을 특허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특허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실용 신안에 의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예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특허권을 받게 되나 실용 신안권을 받게 되나 권리를 보호받게 배타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특허권이든 실용신안권이든 둘 다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용신안권은 특허권은 객체가 발명이었죠.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 발명이었고,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안이라 그랬어. 고안. 자, 이 양자의 차이에서 심사를 하는 기준이 달라지죠. 즉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진다. 왜? 이 고도성을 판단하지 않아도 되니까 웬만하면 실용신안권을 다 준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선출원자의 지위도 먼저 확보하는 거는 특허권을 청구하나 실용신안권을 청구하나 마찬가지인데 관련된 서류를 낼 때 특허권을 준비할 게 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실용신안권으로 먼저 출원을 해놔. 그러면 실용신안권을 딱 1년 전 오늘 실용신안 출원을 했다. 실용신안 출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난 후에 나 이거 특허권으로 이제는 서류가 다 준비가 됐어. 모든 게 명확해졌어. 라고 할 때 특허권으로 변경 출원할래요. 라고 하면은 이때 특허권으로 변경 출원서를 제출해도 실용신안권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던 1년 전으로 소급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는 게 변경 출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일단 권리를 빨리 확보하고 싶어서 실용신안을 냈다가 혹은 처음에는 이거는 발명은 아닌 것 같아. 고안 정도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실용신안만 받으려고 실용신안 출원을 냈다가 다시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특허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돼서 특허권으로 변경 출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원래 실용신안을 출원했던 시점으로 돌려가지고 선출원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준다. 출원 시점을 소급해준다. 라는 게 변경 출원 제도의 취지입니다. 자, 쉽게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출원 포기 제도라는 게 있는데 자, 81조 한번 보죠. 특허료의 추가 납부 등 해서 특허권이 등록이 결정됐을 때 특허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우편이 배달이 돼요. 집으로. 그러면 이때 이거는 특허권으로 무조건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허료를 내세요. 특허료를 내면 특허권이 등록됩니다.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등록받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 안 내면 다시 추가 납부 기간을 둬. 추가 납부 때도 안 내면 특허권은 등록될 수 없다. 라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출원 포기 제도라는 건 사실상 제도는 아니고 포기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그냥 내가 특허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2번이나 내지 않은 것, 추가 납부 기간에도 안 냈으니까
그거를 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어디서? 특허법 제81조에서.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우선권 제도로 넘어가죠. 자, 우선권 제도는 뭐에 우선하겠어요? 우리가 계속 특허 관련해서는 출원 시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우선권 제도란 출원일이 과거의 시점으로 소급됨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라고 해서 국제 우선권 제도와 국내 우선권 제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 자, 국제 우선권 제도는 뭘까?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라고 해서 요건으로 파리 협약의 가맹국에서 출원되었을 것, 최초의 출원자 또는 그 승계인이 후에 출원자일 것, 처음 출원된 특허와 후에 출원된 특허가 내용적으로 동일할 것,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이 요구돼요. 자, 국제 우선권 제도를 알기 전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법률이 어디에 효력을 미치냐예요. 어디에 효력을 미치냐. 자, 일단 우리나라를 보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의 원칙에 속인주의의 예외를 채택하고 있어. 아시겠죠? 자, 속지주의라는 건 우리나라의 법률은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속지주의.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땅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국민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예외를 가지고 있어. 자, 특허법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법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특허권은 그 나라에서만 효력을 미쳐. 아시겠죠? 어떻게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받았으면 그 국가에서만 특허권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돼. 네. 그러면 아니 뭐 삼성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에서 쓰면 어떡해요? 당연히 삼성은 미국에도 특허를 출원하게 되죠. 미국의 특허도 가질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게 국제 우선권인데 그러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파리 협약 가맹국이어야 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진국들은 파리 협약 가맹국이다 라는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어느 나라가 가맹국이냐 이거 따지다 보면 골치 아파지죠. 자, 먼저 어떠한 A라는 특허권도 아니에요. 특허 출원한 A라는 게 있는데 이 A라는 특허 출원이 자, 1번 국가에서 얘는 파리 협약 가맹국이지. 그래서 1년 전에 10개월 전이라고 하죠. 10개월 전. 10개월 전에 여기가 10개월 전이야. 1번 국가, 파리 협약에 가맹되어 있는 1번 국가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에서 출원됐어. 뭐가? A라는 특허가. 아시겠죠? 그런데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특허를 출원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내 기술이 너무 뺏기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만약 이 상태에서 미국에서만 이 특허권이 등록되면 한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1년이 되기 전에 현재죠. 10개월 전이었으니까 현재 한국에서도 특허를 출원하게 되는 거예요. 파리 협약 가맹국에 있는 사람이. 근데 같은 사람이어야 돼. 처음에 10개월 전에 출원했던 사람이랑 한국에서 출원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처음 출원된 특허와 나중에 출원된 특허. 처음 미국에서 출원된 특허랑 나중에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가 내용적으로 같아야 된다. 더 확장되면 안 돼요. 그리고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파리 협약 가맹국가 내에서는 국제적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한테? 만약에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10개월 전에 출원을 한 다음에 한 5개월 있다가 한국에서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출원을 했어. 그러면 한국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이 나중에 한국에서 출원한 사람이 5개월 전에 출원한 사람이 선출원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겠죠. 이게 원래 맞아. 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한국에 나타나서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 출원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선출원자예요. 근데 나중에 현재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 국제 우선권을 주장을 하면 이 사람 미국에서 먼저 출원했던 사람은 한국에서 나중에 출원한 사람한테 내가 선출원자야 라고 해서 국제 우선권을 네 출원권에 비해서 내가 나중에 한 출원이긴 하지만
너보다 출원일이 우선해 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게 인정이 된다. 즉, 이 사람만 특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제도겠지? 요즘 세상에는. 자, 뭐 국내 우선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우리 지금까지 특허 출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2시간에 걸쳐서. 특허 출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출원의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창업 벤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허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럴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술이고 아이디어지. 두 번째, 그 아이디어가 발명일 것. 뭐 실용신안 고안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특허 등록의 요건 등을 갖췄을 것.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앞뒤 잴 것 없이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출원 서류, 명세서, 도면 등을 변리사에 의뢰해서 작성한 다음에 특허청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출하고 나니까 약간 좀 흠결이 좀 있어. 그러면 보정제도를 통해서 특허권을 받기 전까지 심사 기간 내내 계속 보정을 하는 거지. 보정을 하고 나서 내가 이 특허는 발명이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나누고 싶어. 분할하고 싶어. 분할 출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용신안으로 먼저 했던 거에 대해서 특허권으로 다시 출원하고 싶어. 변경 출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허권이 뭐 결정이 된 상태에서 뭐 돈을 안 내가지고 출원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내가 미국에서 먼저 했는데 한국에 와서 우선권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지금 배운 거예요. 이게 특허 출원의 전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동안 제가 무슨 법률의 내용도 읽어주고 했지만 법률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상식이 기본적으로 계속 마음속에 있으면 돼.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돼. 남아있으면 나중에 포털 사이트를 뒤져봐도 되는 상식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지식을 기른다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심사 청구를 해야겠죠. 심사 청구.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리고 끝내 특정한 기간 동안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그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특허를 심사할 때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볼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심사상의 제도를 통해서 특허권이 드디어 등록이 됐을 때 우리는 그 특허권을 어떻게 활용해서 과연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즉 창업가의 연관선상에서 그 특허권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어떤 법적 제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